사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1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오늘은 시원하게 반팔 입고 오셨네요. 제가 주로는 이렇게 오죠. 양복 입은 날은 뭐 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다른 행사 있는 날. 아우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우리는 시원한데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얘기부터 오늘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초반입니다만 전체 구도,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뭐 판세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 1위로 달리는 건 뭐로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1강. 예, 1강이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는 뭐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총선 지휘했던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했는데 바로 당대표 나온 거는 사실 유례가 좀 없고요. 그렇죠. 옛날에 2004년도 박근혜 대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2004년 3월 23일 임시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됐다가 총선 치렀는데 121석을 했어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하고 네. 패배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이 질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당을 좀 구했다. 그래서 박다르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6월달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당대표가 된 적이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 좀 이례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차기 대권 주자 1위가 3년 남은 시점에 전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것도 반윤을 외치면서. 그것도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런데 나오는데 반윤으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좀 이례적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선언은 보면 당권 레이스라기보다는 대권 레이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 역시 그 모든 대통령이 그랬듯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야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런 길을 가기로 작정한 느낌이에요. 작정을 한 것 같고 작정한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다 초유의 일입니다. 초유의 어쨌든 임기가 뭐 절반도 안 지났는데 차별화를 시도하는 당대표가 많이 나오면 대통령 레임덕은 불가피한 거고 그러니까 이중 권력 상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죠. 두 개의 태양.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대항마를 찾고 있고 그 전에 뭐 총선 전에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거 두 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살릴 거라는 기대감, 다음 대선에 유력한 주자라는 기대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못지않게 혹은 또 그보다 많게는 윤 대통령한테 좀 화가 났어요. 이제 이런 게 지금 투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후자 중에는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실망하고 화난 건 사실이지만 야 이거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또 충돌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때도 봤고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때도 봤고 지난 총선 때도 봤는데 야 이거 대권 주자가 대권 레이스 하면서 충돌하면 이거 대통령 탈당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반영될까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판세 질문이었거든요. 1강, 뭐 2중 1약 보통들 이렇게 말하는데 동의하세요? 뭐 조사상으로는 지금 당심 조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조사는 민심 조사입니다. 그렇죠. 이때 말하는 민심이라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이렇게만 하기로 한 거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판세는 지금 세 분이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안철수 의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을 때 김재섭 의원 그때 바로 그렇죠. 했고 원희룡 출마했고 이렇게 됐는데 안철수, 유승민, 김재섭 세 분은 본인들의 주관적인 뭐 판단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기반은 반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 반윤. 반윤인 분들이 지지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빠졌잖아요. 빠졌네요. 마치 후보 단일화를 한동훈을 해준 것처럼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후보 단일화. 예, 그러니까 반윤 표는 지금 현재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가고 친윤이라는 분들 또 비윤이라는 분들은 지금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네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조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가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거론되던 안철수, 유승민, 김재섭 이 세 사람이 다 빠지면서 불출마하면서 뭐 그분들의 본의 아니게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그게 다 나왔으면 이제 4인 컷오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음.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제법 지지세가 조금 있죠. 음. 그런데 그런 분은 확실하게 뭐 그렇죠. 반윤을 확실하죠. 예. 갖고 있고 김재섭 의원도 좀 예. 그럴 거고. 그러니까 예. 그 두 분이 정말 뭐 한 10%라도 점했다면 그렇죠. 1차에서 50% 넘어서 끝낼 수 있느냐 어.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아하.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음. 구도상으로는 유리한 구도를 지금 점하고 있다. 하긴 나경원 의원도 비윤으로 우리가 분류는 하지만 이 한동훈 위원장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선 점점 더 친윤 색채를 내는 의견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구도가 좀 어떻게 될지 읽히네요. 자, 그러면 전체 판은 읽어주셨고 박성민이 뽑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뭐 지금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된 레이스인데 그건 데이터로도 다 나온 거죠. 네. 근데 최상병 특검을 좀 선제적으로 발휘하자라는 한동훈 위원장이 핵폭탄을 탁 던졌어요. 이것은 뭐 약간 수정 제안이긴 합니다만 뭐 제3자가 추천하는 대법원장 같은 네. 이렇게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을 음, 그 약간 뭐 당사자로 제3자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해소하지 않고는 과연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냐. 그렇게 뭐 이게 이 던진 거에 대해서 순진한 발상이라고 나경원 의원이 비판하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이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순진한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했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선제적 발의를 하자고 던진 거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조만간 나올 텐데. 그게 첫 번째 관전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잘한 거다. 라고 나올지. 이건 뭐 진짜 다른 후보들이 말했듯이 민주당 당대표 나간 줄 알았다. 라고 그런 식으로 나올지. 예, 그렇게 나와서 그게 조사에 반영되느냐. 이게 아.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뭐 갤럽도 발표하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건지. 왜냐면 음. 이게 안심번호를 안 받아도 전국 단위 조사기 때문에 그냥 음. RDD로도 할 수 있으니까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또 받아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조사가 뭐 빠른 시간 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 이슈가 미칠 영향. 그 이슈가 미칠 영향인데 뭐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의 응답은 빼고 예. 당 지지층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맞네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핵폭탄 던졌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정도예요? 핵폭탄이에요? 아니 그거는 뭐 대통령도 일단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네. 미진하면 내 특검 자청하겠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법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예. 뭐 그런 거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까지 왜 경찰과 공수처가 이렇게 더디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경찰은 그 사건 자체를 수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는 좀 이제 외압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너무 오래 끌었고 그래서 그런 의구심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니까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후보들도 전부 다 일부 후보가 뭐 일부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이건 뭐 자기는 찬성하겠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김웅 의원 찬성하고 이렇게 했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서 다들 이거 시시하고 있는 건데 탁 던진 거죠. 그렇죠. 음. 이것은 대통령을 사실은 민주당이 겨누는 특검인 걸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핵폭탄이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했대요. 한동훈은 이제 반윤을 넘어서 절윤이다.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지난 전당대회처럼 그렇다면 지난 전당대회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교통정리하고 절윤이라는 그 사람을 어떤 좀 배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과 전후에 힘이 많이 달라졌고 네. 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을 좀 살려야 된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같은 개입 같은 거 네. 그거는 좀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김기현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했는데 사실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은 딱 누구한테 뭐
윤심이 좀 가 있는 것 같다. 그 신호만 줘도 뭐 다 알 거고 독자적인 캠페인들이 다 가능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효과도 없을 텐데 에, 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해도 별로 그렇게 그닥 소용이 없을 영향은 것이다.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뭡니까? 원래 이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차기 당대표나 차기 대권 주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네. 되게 그런 경우는 없죠.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아, 지난주에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때만 해도 나경원 의원이 이제 친윤계에서 밀어주는 후보가 될 거다.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입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로 원희룡 출마 선언.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 여기에서 막 친윤이 고민하고 있다가 대안으로 등장한 사람이 원희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일단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디폴트고 상수로 돼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면 그 상대를 찾아야겠는데 윤상현 의원의 경우 아마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이분이 더 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믿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내 믿을 수 있다. 근데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있었을 거고 나경원 의원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동훈하고 맞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경원이지. 근데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분은 이길 수 있을까? 한 분은 믿을 수 있을까? 이러니까 예. 믿음에서는 나경원 의원보다 조금 더 있고 승리 가능성에서는 윤상현 의원보다 조금 더 있는 원희룡 의원이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면서 본인은 뭐 그걸 부담스러워도 할 텐데 왜냐하면 2011년에도 그때도 한번 그렇게 출마했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네. 부담스러운 그랬는데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지금은 좀 윤심이 원희룡 후보 쪽에 좀 더 가 있는 듯이 비춰지고 그래 비춰져요. 나경원 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운데 비윤의 후보로 예. 분류가 되고 있고 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네. 아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최상병 특검이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렇죠. 이거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누가 2등으로 나올 거냐 누가 2등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친윤이 진짜로 원희룡 후보를 민다면 그런 분위기라면 첫 번째 조사에서 당심은 뭐 아무래도 좀 더 조직적인 거니까 그럴 텐데 민심에서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 앞서 나올 거냐 아니면 나경원 후보가 역시 그 저력 있게 2등으로 나올 거냐. 근데 두 분이 그동안 나온 거 보면 좀 엇비슷해요. 비슷했어요. 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2등이 되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이 질문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왜 이제 중요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대항마로 어느 쪽으로 누굴 선택할 거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대통령실이 아직도 확 한쪽으로 힘주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용산의 픽? 첫 번째는 예.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허. 이게 이제 1차니까 예. 뭐 나경원 의원이든 윤상현 의원이든 원희룡 의원이든 누구든지 좀 치고 나올 가능성이 보이면 뭐 그쪽으로 힘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원들도 야,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렇게 충돌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되는 쪽으로 힘을 몰아줄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누가 2등으로 나오느냐 이것도 좀 관심 오케이. 포인트. 일단 초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반 한동훈 이런 전선이 4파전 속에서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초반에 치고 나오는 어떤 누군가, 그 나경원이 됐든 원희룡이 됐든 윤상현이 됐든 그 한쪽을 향해 친윤계 혹은 친윤 지지자들이 확 몰릴 것이다. 그래서 2등이 중요하다. 확은 모르겠지만 확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그 1등하는 후보가 있으면 대체로 그 다음은 대항마한테로 그렇지. 표가 가는 거니까.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1차 투표에서 과반 안 나와가지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1대1 되면. 일단 결선 투표까지 가면 이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타격을 입은 거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 여론조사 당심 쪽은 모르겠지만 민심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다 50% 넘은 조사하고 60% 넘어 있는 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요. 그러니까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압도성인데 결선 투표를 갔다는 건 뭔가 타격을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러네. 인터뷰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또 이런 속에서 뭔가 실수를 했다 이런 게 반영되는 걸 테니까 그런 흐름이라면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차기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예. 뭐 누가 봐도 이 당권이라는 게
대권으로 가게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예.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심에 따르겠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질문은 간결한 거거든요. 음. 2027년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하든지 아니면 지금대로라면 지금 당원대로라면 내년 9월 달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민주당처럼 미리 음. 나 당대표 돼서 당원을 좀 고치겠다고 하든지 예. 이건데 우리가 보통 다 예상한 답변이죠. 당대표 돼서 누구든지 야당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뭐 당대표든지 아니든지 뭐 당원 당규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봅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뭐 나경원 의원은 딱 불출마. 난 대선 안 나간다. 난 관리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상현은 그랬고 두 분은 그렇게 했고 두 분은 분명한 입장을 안 밝히는 거 보니까 대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있죠. 원희룡 장관도 있죠. 그럼 뭐 나경원 의원도 대선에 나갈 만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나는 이 당대표 되면 이것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선당 후사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거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 압박은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 같은 거 하면 질문이 계속 나오겠죠. 아, 제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여론조사 흐름이라면은 결선 안 가고 1차에서 끝내는 게 맞는 건데 흐름상 만약 2차까지 갔다 하면 그건 이미 한동훈 후보가 엄청 타격받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2차 가면 아무도 몰라 얘기가 나오는 거다. 예. 역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2등 싸움 중요하다. 예, 2등 싸움 중요하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이런 질문을 저희 PD가 하나 넣어놨는데 각 후보들한테 일타 강사가 하나씩 쪽집게 뭐 조언을 해준다면은 뭘 좀 그걸 되게 어렵다 이거. 이거 무료인가요? 그냥 해드리는 건가요? 쪽집게로 하나씩. 아니 그거는 아니 조금 이따 유튜브로 할까요? 그럼 예, 이거는? 그렇죠, 요거는 뭐. 오케이 예, 유튜브로 오늘 미니 댓글쇼로 하고 민주당 얘기로 예.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도 전당대회 모드로 접어들고 있기는 한데 뭐 국민의힘처럼 후보자가 막 나와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런 분위기는 지금 아니어서 조금 분위기는 덜합니다. 예, 덜 뜨겁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사퇴했어요. 대표직 사퇴. 하지만 연임 도전하겠습니다. 선언한 건 아닌데. 선언한 게 아니면 당권 대권 분리 조항 왜 손으로 받겠습니까? 그건 사실상 그런 거로 보고. 네, 기정사실로 봐야 되죠. 예, 그거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2026년 그 지방선거 나가려는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본인들이 공천받기 쉽고 이건 이번에 총선 때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요구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유창훈 판사가 뭐 체포동의안 기각시킬 때 당대표라는 걸 넣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각의 사유 중에 하나로 넣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이제 뭐 체포동의안 통과라든가 우원식 의장 때도 보면 야 이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야 역시 이걸 뭐 누구한테 맡겨갖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우원식 의장이 될 때 확실히 이재명 대표 연임 동력은 되겠다 싶었던 것도 이건 뭐 방심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는 것 같고 흥행은 어차피 안 되죠. 왜? 지난번 될 때도 77.7로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당대표 될 때. 뭐 그 뒤에 지금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누가 도전을 하겠고 뭐 도전한다 한들 무슨 뭐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 의원이 고민 중이라는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예, 고민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분도 말하자면은 나와서 들러리 될 수도 있는데도 고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래도 이 민주당에 뭐 추대로 간 적이 없지는 않은데 옛날 뭐 손학규 대표 될 때도 그렇고 뭐 아주 그 상황이 그럴 땐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뜨겁게 지금 뭐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당의 분위기를 야 저긴 대통령도 있는 당인데도 좀 뭐 절대 권력자가 없으니까 저렇게 뭐 오히려 지금 1등 후보는 대통령 치받으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당은 이렇게 그냥 조용하냐 어허. 누구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 총대를 과연 이제 내가 매야 돼? 그래서 내가 가서 들러리 서고 뭐 좀 욕도 먹고 이래야 돼라는 고민이 있겠군요.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분이고 안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다 넘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혹여라도 아. 나중에 그 대선 주자의 변경이 올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되니까 이제 어. 그럴 때 레이스에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은 어허. 갑자기 그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금 목소리를 조금 존재감을 위해서도 좀 아. 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뭐 대체적으로 지방선거 때 뭐 서울시장을 노리는 분들 이인영 후보도 음. 뭐 그전부터 계속 그런 의원도 얘기가 아 있었죠. 예. 서울시장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고민은 예. 이건 뭐 나와서 뭐 반명을 세게 할 분위기도 아니고 또 성적이 안 나오니만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이 두려움도 있겠죠. 있겠죠. 고민이 아니 있겠죠. 경선 토론회 하잖아요. 토론회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게 이렇게 해 갖고 과연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박용진 의원이 그 역할을 했죠. 했죠. 쭉 했는데 그 결과를 잘 보지 않았으니까. 예. 아까 우상호 의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뭐 연임 못할 건 아니지만 대선이라는 긴 레이스를 봤을 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득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거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지금 분위기에서 체포동의안이 뭐 대북송금 그거 다시 넘어올지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체포동의안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보면 별로 저는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 봤을 때 하얀 게 득이 있느냐? 연임이. 예, 그 피로도도 있고 막 그런데 예. 근데 오히려 2026년 지방선거 나갈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오히려 그분들이 좀 지금 꼭 하길 바라는 거 그렇죠. 지난 아닌가? 총선 때도 그랬던 거라고 저는 오케이. 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전에 댓글쇼에서 해주시겠다는 그 이야기 유튜브로 짊어지고 댓글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시원하게 입고 오신 박성민 대표 고맙습니다.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시원하게 입고 오셔서 고맙습니다가 되네.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더우셨어요? 아니, 항상 진짜 너무 더운 날도 딱 양복 수트를 이렇게 쫙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아 언제 한번 저분 좀 시원하게 벗겨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는 원래 걸어 다니잖아요. 예.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배낭 양복 잘 메고. 그러고 잘 안 하는데 그런 날은 예, 그날 무슨 방송이 있거나 그치 아니면 행사 강연이 강연이 있거나 뭐 이런 날 아 입고 근데 나오는 그게 겁니다. 늘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시원하게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너무 시원하게 색깔까지 정말 아니, 근데 앞으로는 음. 방송도 그래서 네. 강연도 그렇고 예. 그렇게 좀 입고 해볼까. 괜찮아요. 아 스티브 잡스 보세요. 청바지에다가 까만 색깔 그 티셔츠 처음부터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진중권 교수처럼 처음부터 딱 그렇게 표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이 오늘 굉장히 괜찮으시고 역시 진짜 남자는 핑크네. 어쩜 이렇게 핑크가 잘 어울리십니까? 하여튼 예.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아 무슨 얘기하다가 아까 넘어왔냐면은 이재명 대표 얘기 좀 이재명 했는데. 대표가 이제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 이제 안 나오면 뉴스가 크게 되겠죠. 그럴 일은 없지 않아요? 아 그럼 뭐 아 그럴 일은 다른 후보가 지금 뭐 나올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흥행 안 되는 거니까 좀 그런 거 아니냐 요 얘기하다 넘어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우상호 의원도 전 의원도 뭐 만류하시고 뭐 그러던데 저는 연임이 그 대선을 가는데 타격을 준다고 보지는 않고 예, 그거는 뭐 아 그래요? 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그 강력한 그 지도력이 필요하다, 구심력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제가 보고 있는 민주당의 그 우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들이죠. 네. 이 세 분이 될 때는 다 여소야대에서 소수 야당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민주당이지만 국회는 보수정당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중간 선거에서 4년 전이죠. 압도적으로 180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계열로는 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동시에 장악한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네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검수완박이다 그래가 쭉 했는데
비교적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온건파에 속해 보이고 네. 뭐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때 야, 이렇게 의석을 많이 갖고 있고 밀어붙이는데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면 그 둘이 결합한다면 어. 야, 이거는 감당할 수 있겠냐? 견제가 안 되지 않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그 정권 교체 0.73% 지는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견제 심리 같은 게 국민들 그렇죠. 사이에. 왜냐하면 독재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은 소수 야당 대통령 아닙니까? 음. 115석인데 115석을 가지고도 저렇게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 안 하고 뭐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스타일의 150석 가반수를 넘겨준다면 야, 이것도 또 뭐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견제 심리가 발동을 좀 한 게 지난 총선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말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 대목인데 네. 지금 개혁신당 3석 빼더라도 네. 189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검사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겠다 그러고 모든 법안 통과시키고 특검도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상임위도 다 가져간다 그러고 법사위 운영이 과방에 다 가져갔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189석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다 넘어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대통령 이재명의 결합을 용인할 거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상태가 계속 가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아무것도 못하게 비토크라시로 견제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차라리 독재보다는 대치 상태가 낫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는 민주당이 집권 전략을 포기한 거 아니냐. 또 혹은 국민의힘은 다수파 전략을 국회 다수파가 되는 전략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자기들의 약점을 보강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여유가 없을 거예요. 계속 재판받고 막 이렇게 또 새로 기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래도 지금 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중도층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그 부분을 봐라. 예.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우리 국민들은 항상 한쪽으로 힘이 확 실리는 걸 늘 싫어한다. 그러면 항상 이게 좀 분배,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한쪽으로 확 실리는 걸 본능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싫어한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막 밀어붙이는 이것에 대한 피로감, 이것에 대한 이제 싫음 이런 게 총선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 심판 이런 게 반영이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민주당이 다 독점하고 우리가 다 가져가고 뭐 한 사람이 계속 대표하고 이런 모습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이거 대선 가도에 좋지 못한 이야기다. 그렇죠. 그럼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초유의 일일 테니까 그다음부터는 제어 장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근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서동원님, 우리 꿀단지 서동원님이 그거는 정권이 멀쩡할 때 얘기 아닙니까? 즉 이쪽이 튼튼할 때는 그렇지만 이쪽도 좀 지지율이 낮고 튼튼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뭐 밀어붙여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없고 하여튼 누군가 후보가 나올 텐데 뭐 그분이 강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의석은 지금 어쨌든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죠. 뭐 보궐선거가 좀 있어봐야 뭐 한두 석 변동일 거고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 왔는데 이 밀어붙여 온 것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이기는 데는 약간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 대선에서 간판으로 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란 얘기구나. 예. 다른 사람이 섰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한 선근 반윤인 어떤 사람이 선다고 하면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189석의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그 공포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사실은 이 정도의 의석 차이라는 건 2008년에 그 보수정당 결이 뭐 200석 넘게 된 적도 있어요. 네. 한나라당 자체는 이제 150석 겨우 넘겼지만 네. 친박연대나 뭐 무소속이라 다 해서요. 자유선진당까지 다 해서 그때 뭐 민주당이 81석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럴 때도 국회 원구성이나 이런 거는 다 그 소수 야당의 입장도 들어주고 막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맡았는데 음. 관례대로 그때 뭐 법안 통과도 안 되고 다 뭐 막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라고 하는 그 국민들과 우리 지지층들의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갖고 와서 책임지고 그 요구는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옳은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거제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까 우상호 의원이 그랬어요. 그 한나땡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라고 민주당 의원들 다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러셨는데 우상호 의원은 그 동의 못하겠다. 왜냐? 지난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다. 최상병 특검을 받자라는 말, 제2부속실 만들자라는 말을 던질 줄 몰랐다. 그거 듣는 순간 한동훈이 아, 이 두려운 상대가 될 수 있겠구나. 한나땡이 아니라 한나무. 한동훈이 나오면 무서울 수도 있구나 민주당이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기자회견. 그거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는 얘기네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색깔을 지워버리고 심지어 반대선 누군가가 나와버린다고 하면은 그때 민주당이 훨씬 더 두려워질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대체적으로 그 친윤 후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라는 거는 알 거고 다만 네.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카드가 이게 국민의힘만 교란하는 거냐? 저는 민주당에도 곤혹스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은 새로운 걸 던진 것도 없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제2부속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은 원래 법에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했고요. 맞아요. 이석수 감찰관이 있다가 그때 우병수하고 충돌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게 네.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잖아요. 5년 내내. 안 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그 뭐 두자. 그 제2부속실은 이제 공개 활동을 하시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민정수석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 저 특검과 관련돼서는 미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의원들 지금 안철수, 김재섭 이런 분들은 특검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 이제 192석을 갖고 있는 그 개혁신당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통과시키고 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결국 8명을 더 확보할 수 있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고민됐을 텐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그 방식을 던졌어요. 대법원장 등 이런 그 제3자가 추천하는 그렇죠.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에 민주당이 수정하지 않고 지금 그 현재의 그 특검 법안을 그대로 올린다면 예. 그래서 제2요구가 온다면 8석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그 뭐 수정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통과시키면 되겠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검 추천은요. 예.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해서 지금 야당 추천하는 지금 현재 방안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그 대법원장 그 MB 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제가 그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조희제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명한 분이 추천하는 거가 적절하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특검이 수사를 해서라도 다 올라오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올 수 있는데 그 대법원장이 그러네. 그 자기가 추천한 그 특검의 수사를 대법원이 마지막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역시 뭐 변협이 하고 여야가 그 중에 좀 협상을 해서 하는 건 어떠냐. 야당 추천으로 갔던 사례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여야가 그렇게 해야 제2요구가 왔을 때 이탈표를 얻어내기가 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고민해보는 게 낫죠. 천하람 원내대표 아닌 거잖아요. 대한변협으로 하자. 예,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대한변협이 하면 그러면 여야에서 좀 추천해서 그분들 중에 좀 그 올려서 했죠. 지금 느낌으로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그렇게 제3자, 대한변협 정도로 해서 통과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 문제는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가 그때쯤 나올 텐데 전당대 즈음에 그때 그 결과가 그래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했고 의구심이 다 풀렸다. 이건 이 사건은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게 알려진다면 굳이 뭐 특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야당들은 전혀 보지 않고 있잖아요.
안 이게 수사가 된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으니까 경찰이 예. 하는 것도 있고 예. 뭐 또 예. 뭐 공수처가 하는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차피 국정조사도 지금 이거 넣어놨더라고요.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할 거고 하니까 특검은 정책 공세 측면에서 하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의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는 한은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거다. 제2요구에서 뭔가 변경을 해야 될 거다.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협상을 한다면 저는 뭐 그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보내는 조언은 지금 하셨고 아까 댓글쇼에서 하자고 우리가 밀어놨던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온 분들한테 하는 조언 한 가지 팁씩만 많이는 말고 많이는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순 없어. 한 가지씩만 좀 팁을 던진다면 누구부터 할까요? 아니 누구부터? 글쎄 이제 뭐 쉬운 부분부터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 무료로 이렇게 귀한 팁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고민을 막 요즘은 제 다른 모 프로에 갔더니 다른 거기도 예. 막 질문하면서 이 프로가 컨설팅 프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언제부터 이 프로가 컨설팅 프로가 됐냐고. 이게 분석 프로지. 아니 우린 컨설팅 프로는 아니야. 아닌데 자 무료로 드리면 이제 후보들이 듣고 계셔야 될 텐데. 아니 그런 건 아니. 이미 뭐 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의원, 네 적으세요. 그거 좀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경력으로나 모든 걸로 볼 때 그 나머지 세 분보다 뭐 떨어지진 않아요. 나머지 분들이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뭐 또 원희룡, 나경원 다 서울대 법대잖아요. 이제 맞네. 법조인 아니고 그래. 경제학과를 나와서 음. 국방위원장, 외통위원장도 한 외교안보의 전문가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싸워서 이긴 분이고 이분이 네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번에 돼야 된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위원장도 패배에 책임 있는 장수고 원희룡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졌는데 그분을 당대표로 뽑아놓으면 우리 당의 자존심이 뭐가 되냐.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소통도 되면서 민심도 전달할 수 있고 본인이야 뭐 이준석 나갈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수도권 위기론 공천 협박받으면 승선 안 시키겠다는 얘기 들으면서도 주새끼 얘기 들었잖아요. 계속 주새끼 얘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명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은 좀 기회를 잡으려고 그랬으면 한동훈 위원장을 못 나오도록 그러니까 친윤이나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패배는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고 친윤의 책임이다. 한동훈 위원장 수고하셨다. 이랬다면 못 나왔겠죠. 못 나왔다면 대통령실에서도 뭐 윤상현 의원 뭐 믿을 수도 있고 괜찮다. 뭐 자기 정치할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억울하게 돼 있는 분이고 어느 분이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 그 역량 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육각형이다. 그러니까 6가지를 뭐 한다면 지금 너무 다가 고루 갖고 있는데 다 어떤 분들은 갖췄는데. 어느 거 삐죽하고 어느 거 없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 아주 균형 갖춘 육각형인데 육각형이 좀 작다. 이거 너무 칭찬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한데 그 다 갖췄어 골고루. 윤태곤 씨가 그러더라고. 윤태곤 씨가 어저께 뭐 어제 둘이 얘기하는데 아우 작은 육각형 같다요. 뭐 이런 얘기하고. 너무 완벽한데 차가.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다 갖췄기 때문에 이런 분 체급 키우면 나중에 굉장히 커질 그래서 수 저는 사실은 있어요. 원내대표를 예. 자기 5선에 잘 안 맞지만 예, 그래도 대부분의 당대표들이 뭐 옛날에 김무성, 뭐 안상수, 항우요, 홍준표, 김기현 다 원내대표 거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원내수석을 잘했던 분이니까 원내대표 이번에 사실 마땅한 분이 없어서 이철규 의원 안 나오고 나서 네. 뭐 결국 추경호 의원 했습니다만 그럼 뭐 내가 나라도 지금 어려운데 나서갖고 야당을 상대로 내가 해보겠다 이랬다면 됐겠죠. 그럼 지도부에 앉아갖고 쭉 계속 했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예. 좀 이 캠페인을 통해서 본인의 그 윤상현의 존재감, 네. 윤상현이 국민의힘은 윤상현이라는 분이 있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아니니까 일반 대중은 잘 모르지만 오히려 이제 그 정치를 아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좀 평가를 하는 분이죠. 그분의 그렇죠. 역량을. 맞아요. 이제 그런데 맞아요. 좀 대중적인 데서 좀 밀려 있고 이게 원희룡 장관은 원희룡 자 적습니다. 예. 적으세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안 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도 맞아요. 뭐 만났었고 뭐 윤상현 의원 만났을 때는 내 좀 돕겠다는 얘기도 그래. 좀 한 것도 같고 네. 나경원 의원하고도 친구니까 네. 그리고 본인 패배했는데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갑자기 등 떠밀려 나온 듯한 느낌이 그 출마 선언문 굉장히 짧게 썼던데 4분. 한동훈 위원장 무지 길게 썼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요 안철수 의원이 던진 질문 다 답했어요. 3가지 답해라. 총선 패배에 대한 성찰을 담아야 되고 당 개혁 방안 담아야 되고 대한민국 비전 담아야 된다.
그거 다 다 담았네. 담았더라고요. 그러네. 예, 그리고 뭐 영화 대사에서 가져온 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뭐 딱 죽기 좋은 자리라고 그 신세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박성훈 씨가 담배 한 대 먹고 마지막에 딱 죽기 좋은 날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원희룡 장관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혁파고 소장파고 소장파죠. 예, 경쟁력이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지기 전까지 그분 민주당 가서 한 번도 안 졌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예, 졌네. 한 모든 번도 안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은 한 번도 안 졌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처음부터 나서 뭐 제주도지사 무소속으로 나갈 때도 응. 그렇고 네. 민주당 가서는 다 이겼던 분이고 오. 이번에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도전한 건데 옛날에도 뭐 꼰트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승 정쾌요 하는 분이 끼리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치. 그런 누군가 지르게 되는데 그 데미지를 좀 입었기 때문에 지던 분이 지면은 타격이 덜한데 안 지던 분이 지면은 더 아파. 충격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충격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11년 전에 이분이 전당대회 나갈 때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 주류의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나갔다가 4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칙 없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책에서도 그 대목을 굉장히 뼈아파하고 아 이건 내가 후회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다시 안 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지금 친윤 후보고 돕겠다는 분 누가 그 캠프에 참여한다 돕는다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저는요 어차피 지금 그 원희룡 의원이 나경원 의원보다는 조금 더 저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본인이 자꾸만 대통령과의 신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저는 지금 총선 후인데 예. 도움이 되겠냐. 그러니까 원희룡 특유의 그래서 뭐 친윤의 입장에서 그 한동훈과 대통령과의 그 신뢰 걱정만 파고들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도 참 좋은 분인데 대통령 후보 나가셔야 되는 분인데 대통령과 갈등하면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분 좀 조금 그 대선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겠죠. 이제 친윤 후보라는 인식이 확실히 되고 나면 네. 한 달 동안 레이스에서는 이제 본인 대통령 빼라. 대통령 색 빼라. 색 빼고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지금 그렇다고 대통령실에서 윤상현 의원을 밀어갖고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점에 대한 게 좀 뭔 있을 말인지 거라고 알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원희룡 후보가 갑툭튀처럼 나온 거를 보고 다 용산에 시그널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 시그널 받았어요 내지는 대통령하고 가까워요를 강조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당정 오히려. 일체란 말을 쓰고 신뢰를 얘기를 하는데 네. 마이너스다. 지금 그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 경험으로 보면 수평적 당정 관계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원희룡 정도 되는 분이면 선거 때도 얘기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개항이라는 데 가서 이재명 대표랑 싸우니까 개항 얘기만 딱 하겠다. 나머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분이면 현안에 대해서 좀 한동훈 위원장처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도 이 당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온 분이고 그 누가 뭐 좌파라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뭐 민주당스럽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할까요? 이거 갑자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뭐 그런데 팁 한 개씩만 주시기로 했기 이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0년쯤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0년 박근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일 때인데 네. 누가 봐도 차기 대권 유력 주자는 박근혜 의원입니다. 아하. 뭐 당내 야당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공사석에서 대통령이 절대 박근혜한테는 안 준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재선에 도전해서 재선 서울시장 되면 기회가 있을 거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재선 성공하면 가능성이 있고, 뭐 김태호 총리도 잘하면 되고, 뭐 이럴 때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결국 그 무상급식 네. 투표하고 막 그러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제가 홍준표, 뭐 나경원, 오세훈, 원희룡, 김문수 이런 분들이 당시에 한나라당의 전략적 자산으로 다 성장했거든요. 다 성장했는데 탁 문을 열고 나가면 이번에는 이제 한나라당의 전략적 자산에서
두 개의 갈림길이 나와요. 하나는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이고. 예. 제가 그때도 절대 어느 진영의 전략적 자산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보수 중도 진보가 다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로 가라. 이거야말로 국민만 보고 가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대통령 지금 권력이 뭐 그렇죠. 한참일 때고 그렇기는 그렇죠. 해도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 강조해라. 예, 저는 뭐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희룡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전략적 자산의 길도 아니고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도 아니고 자칫하면 윤석열 개인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로 가면은 어려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조윤선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조윤선 정무석도 장관. 했고 그랬는데 예. 그분이 아주 그 이미지도 좋고 좋았어요. 그분에게도 똑같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로 가라 그랬는데 그분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전략적 자산이 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같이 무너졌죠, 사실. 예,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아니 나경원 의원은 참 그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 자, 더 이상을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좋은 얘기였어요. 자, 나경원 의원한테 후보한테 드리는 팁. 글쎄 나경원 의원은 그 얘기를 좀 늦었지만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두 분을 보면 이미지가 좀 비슷해 보였는데 네.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은 좀 개혁적으로 보고 나경원 의원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 차이가 뭐냐? 왜요? 오세훈 시장은 판단의 기준을 첫째를 민심에다 두고 국민에다 두고 나경원 의원은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을 권력에다 두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이 조금 그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굉장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분이고 옛날에도 민심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당대표 되는 홍준표보다 더 많이 얻기도 하고. 인지도가 엄청나요. 일찍이 대통령 후보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번에도 출마 선언문 제가 읽어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얘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그런지 아니면 어저께 6.25라 그런지 핵무장론도 들고 나오고 그랬는데 보수의 전사,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로 가는데 그 신뢰는 분명히 있을 건데 확장성에서 늘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됐는데 원희룡이 탁 나오면서 입장이 애매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보수의 전사라고 하는 걸 다 신뢰하고 있는데 좀 더 가감하게 좀 그 중도지향적인 그 민심지향적인 캠페인을 좀 했다면 일찍이 이번에 그 선거 캠페인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국회 선거는 이겼는데 그 지난번 4년 전 질 때는 그렇게 안 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당내 선거보다는 자기가 대통령을 나가겠다, 서울시장을 나가겠다 거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조금 그 확장성에 둬야 될 텐데 자꾸만 그 정체성과 신뢰성, 보수 신뢰성 거기에 갇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뭐 박성민 대표가 정치를 모르고 이 당의 분위기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뭐 좀 떨어져서 좀 편하게 얘기하는 입장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뭐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언뜻 들으면 아유 뭐 원론적인 얘기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후보들한테는 되게 후보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무슨 후보들은 얘기인지 다.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얘기일 거예요. 선수들은 알아듣는 얘기. 후보 캠프에서 들으셔야 될 텐데 이제 바빠가지고 우리만 듣고 있는 것 같아. 원래 그렇죠 이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윤상현 의원 다 갖췄는데 좀 작은 육합경을 좀 큰 육합경으로 키우는 그러니까 이번 고작업해라. 전당대회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막 그냥 하지 말고 확실한 저 존재감을 남기면 된다. 오케이. 원희룡 이미 대통령이 픽한 후보라는 요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에 굳이 친윤 후보 대통령 이거 강조하지 말아라. 한동훈 후보 진영이 아닌 나는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다라는 거를 애초에 강조하면서 그쪽으로 좀 파고들어야 대선도 바라볼 수 있다. 나경원 후보 이분은 약간 비슷한 건가? 과감한 중도지향적인 캠페인을 벌여라. 그러니까 보수 이분은 색채를 빼라 오히려? 아니 빼고 안 빼고 간에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보수라고 아니까. 그 보수의 나경원 전사죠. 보수지, 그렇지. 정체성 그거 뭐 이승만 박정희 뭐 핵무 이런 얘기 안 해도요.
나경원 의원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그렇지. 당의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그만하셔도 그 되고 그분들을 좀 믿고 또 그분들도 나경원 의원에게 이제 당신 좀 표 좀 얻을 수 있도록 좀 헐 알아봐라. 좀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고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에게 그 어필하는 내가 나랑 신뢰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차별화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상대로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팁 한 개씩만요. 라고 했는데 이걸로 한 20분 지금 말씀하셨어요. 박성민 대표. 아니, 어차피 저한테 네. 컨설팅 아무도 안 받을 거니까. 이렇게 또 살짝 흘려주면 가장 좋은 살짝. 것을 공짜로 먼저 줘라 이런 얘기가 그렇지. 있어요. 네. 살짝 잘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정치권, 그러니까 여당, 야당 뭐 당연히 중요하고 지금 제1야당도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문가의 조언들, 후보들이 각각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사람이 대표돼서 좋은 여의도 문화, 좋은 정치판, 나아가서 좋은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당연하지만 진짜로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도 한숨이 나는 거예요. 야, 22대 국회 또 어쩌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만 그랬겠습니까? 보는 국민들 마음도 다 갑갑하셨을 거예요. 아니, 싸우는 거 좋은데 그 뭐 상대에 대해서 조금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 그리고 생각했고요. 예. 특히 뭐 이거 뭐 민주당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죄를 졌어도 제복 입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충분히 다 혼낼 수 있고 그분들 그냥 그 뭐 뜨끔하게 할 수도 있는데. 청문회 때 그 증인으로 나선 군인들 근데 뭐 얘기하시는 박지원 거구나. 의원도 뭐 나가서 뭐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도 해야 될 판 아니냐는 것도 조금 상대방들이 들으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리한 거죠. 국회에서 그런 걸 워낙 우리가 많이 봤는데 또 뭐 여든 야든 지지층들은 또 그렇게 한번 시원하고 열광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있다 보니까 뭐 더 좀 과하게 조금 이렇게 혼낼 수도 있는 걸 이렇게 혼내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서로 자극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약간. 제일 잘했던 분이 88년 그 독재 선거 끝나고 청문회 하는 그 초선 국회의원 노무현 후보가 정말 잘해서 청문회 때 논리적으로도 너무 잘 물었고 예. 그다음에 막 화도 그냥 예. 있는 대로 막 내고 그렇지. 왜 국민들이 지금 내가 저분한테 지지하고 논리적으로 있어. 지금 질문을 하는 걸 원하겠냐 지금 이 뭐 쿠데타 주역들 세워놓고 내가 이것도 좀 풀어드려야 된다 이 얘기도 했는데 노무현 의원이 그 균형을 잘 잡았죠. 저는 상대방도 느끼기에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내고 저렇게 분노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있죠. 혼내끼더라도 품격 있게 혼내겨라. 이제 여야 막 치열하게 오늘부터 어제부터 막 싸울 텐데 좀 품격 있게 할 말하는 그 기술을 좀 키워라. 저는 하여튼 예. 상대방한테 분노하고 제가 책을 20년 전에 쓸 때 예. 그 책에다 한 챕터에다 넣었어요. 분노하되 경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분노하는 건 된다. 네. 내 당신한테 분노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령관이 사단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건 안 된다.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해야죠. 그게 최고인데. 분노하고 뭐 목소리 놓고 국민의 입장을 담아서 할 수 있는데 전 그걸 저기 노무현 의원이 잘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자, 커피 좀 돌릴게요. 아유 한 어려운 두 시간 분, 왔다. 두 분. 먼저 하세요. 저는 저부터 뭐, 할까요? 네, 저는 뭐. 보죠. 전 그사세님, 그들이 사는 세상, 그사세님 드릴게요. 뭐 양당 모두 서로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품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국회, 품격 있는 정치판이 될까? 제 마음하고 똑같아서 드립니다. 그사세님 한 잔, 또 한 잔 드릴게요. 잠깐만 어디 갔어? 핑크보이 박성민님. 하트 하신 미니미니님. 네. 우리 미니미니님도 핑크 좋아하시는군요. 한 잔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님 받아주세요. 후회 없는 인생문 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1타가 아니라 홈런 박성민이라고 해서. 홈런 박성민. 오, 그래요. 또 한 분 더. 한 번 더 할까요? 네. 갑자기 저 이렇게 욕한 사람 들으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그럼 진짜 욕 올라와요. 아 그래요? 리창님 드릴게요. 박성민 대표님 보러 후다닥 오셨다는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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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면은 좀 이분할로 시원한 굿바이를 한번 해볼까요? 시원한. 아우 그냥 굿바이도 제가 이 옷으로 시원하게 했으니까. 예. 자, 시원한 굿바이 하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